어머님, 이제부터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집안일도 힘드시죠? 힘들지 않다. 나는 아직 멀쩡해. 어머니,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무슨 준비?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어머님,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우리도 어머님 걸려서 이런 얘기 꺼내는 거예요. 요양원? 니들이 날 사람으로 보는 거냐? 돈으로 보는 거냐?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무료로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저는 올해 72살 박순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15억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준호는 참 소원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명절 때나 겨우 보는 정도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더했습니다.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겨우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손주 둘도 저를 완전히 남처럼 대했습니다. 할머니 생일에도 안 왔습니다. 추석, 설날에도 얼른 밥만 먹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바빴었어요.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손주들도 저한테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앞치마까지 하고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김치를 담그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평생 김치 한 번 안 담그던 며느리가 갑자기 김치를 담그겠다고 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아들도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전구도 갈아주고 화장실 변기도 고쳐줬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일 하나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불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할머니 집 오는 것도 싫어했는데 말입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자고 갈래요. 큰 손주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과 함께 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용돈을 자주 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학용품 사야 해요. 할머니,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손주들이 할머니를 찾아오니까 기뻤습니다. 용돈을 줬습니다. 며느리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옷장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 보관하세요? 며느리가 물어봤습니다. 평소에는 제 일에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궁금해했습니다. 그냥 방 서랍에 넣어뒀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건강을 자주 물어봤습니다. 병원은 어디 다니는지, 약은 뭘 먹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깜빡깜빡 하시는 일 없으세요? 이상한 질문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걱정 마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매주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마치 제 집을 정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20년 동안 안 오던 아들 가족이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는 게 정상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쁜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효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 반, 의심스러운 마음 반이었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둘째 딸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이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캐나다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다. 근데 왜 이 시간에 전화하니? 저는 미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오빠한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자주 찾아온다면서요?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와 준호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결혼할 때도 오빠는 축의금도 제대로 안 냈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냉전 상태였습니다. 그래, 요즘 매주 온다. 많이 달라졌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갑자기 그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미영이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아이고, 네가 뭘 알겠니? 이제야 철이 든 거지. 저는 미영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엄마, 제가 잠깐 한국에 가볼까 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일은 어떻게 하고? 휴가를 내서라도 가야겠어요. 엄마 걱정이 돼요. 미영이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에 정말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이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는 며칠 동안 상황을 지켜볼게요. 오빠한테는 제가 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상한 부탁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오빠한테 인사해야지. 엄마, 일단 저를 믿어주세요. 미영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영이는 아파트 근처에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오빠 가족이 언제 오는지, 얼마나 자주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토요일에 준호 가족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친절했습니다. 김치도 담그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랑 놀았습니다. 그런데 미영이는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준호 가족이 집에서 나올 때 대화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말해야겠어. 준호와 며느리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습니다. 미영이는 저녁에 제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계획?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미영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오빠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저는 미영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매주 와서 집안일 도와준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미영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며칠만 더 상황을 지켜볼게요. 미영이는 계속 근처 모텔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 부부가 어제 부동산에 갔다 왔어요. 부동산? 네,
저희 아파트 근처 부동산 사무소예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우리 집 근처 부동산에 갔을까요? 혹시 집을 사려나 보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캐나다에서 휴가까지 내고 한국에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의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준호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미영이가 오빠를 너무 의심하는 걸까요?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준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서류 가방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저는 준호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노후 대책에 관한 얘기입니다. 준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노후 대책이 뭐? 어머니가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사시는 게 걱정돼요. 만약에 몸이 아프시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뭔 소리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냐? 부동산 증여 계약서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옮기는 서류예요. 갑작스러운 얘기였습니다. 머리가 어찌랬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어머니, 요즘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준호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재개발? 네,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올라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부동산 업체에서 확인했습니다.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다.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지금 증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상속세가 몇 억은 나올 겁니다. 지금 증여하면 그 절반도 안 내요.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 네, 집값이 워낙 올랐잖아요. 15억짜리 아파트면 상속세만 몇 억 나옵니다. 준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냐? 저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재개발 소식이 공식 발표되면 늦습니다. 준호는 재촉했습니다. 며칠만 생각해보자. 어머니, 내일까지 결정해주세요. 법무사 약속도 잡아놨어요. 벌써 법무사 약속까지 잡아놨다고 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어머니,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아직 생각 중이다. 어머니, 내일은 꼭 결정하셔야 해요. 매번 같은 대화였습니다. 며느리도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우리도 어머님 걱정돼서 이런 얘기 꺼내는 거예요. 며느리까지 나서서 설득했습니다. 니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니? 어머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온 가족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손주들까지 이용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도 할머니 걱정돼요. 아직 어린 손주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압박이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꼭 결정해 주세요. 준호가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냐? 어머니, 법무사 선생님 스케줄 때문에요. 다음 주부터는 바빠서 시간이 안 된대요. 핑계가 점점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재개발이 되는 건지, 세금 얘기가 맞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한테 전화해볼까 생각했지만 아들과 딸 사이를 더 악화시킬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할아버지는 저보다 5살 많은 77살입니다. 혼자 사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평소에 인사 정도만 하고 지냈는데 가끔 택배를 대신 받아주거나 신문을 챙겨주는 정도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이 별로 없으신 분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거나 신문을 보십니다. 그래서 아파트 복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 김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와 계셨습니다. 그때 제 집 앞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준호와 며느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를 걸어가면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새벽이라 조용해서 소리가 잘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망설이시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결국은 도장 찍으실 거야.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무슨 문제야? 어차피 우리 것이 될 거잖아. 김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냥 가족 간의 대화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인 토요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 가족이 제 집에서 나오면서 복도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네. 당연하지. 15억짜리 집인데 쉽게 넘겨주겠어. 그래도 결국은 우리 말 들을 거야. 다른 선택이 없잖아. 맞아.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 입원시키자. 김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 입원시킨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전세 놓고 우리 새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자.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실 테니까. 김할아버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할아버지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순자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김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요? 어젯밤에 복도에서 아드님 부부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얘기요? 순자 씨를 요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얘기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도 전세 놓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들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겠다고. 김할아버지 말씀이 사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김할아버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준호가 그럴 아이는 아닌데요. 저는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순자 씨,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사기당하시는 거예요. 김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기라뇨? 부동산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예요? 김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절대로 서류에 도장 찍지 마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해요. 김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요? 네, 녹음을 해야 해요. 아드님들이 또 그런 얘기하면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야 해요. 김할아버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순자씨, 이웃끼리 도와야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김할아버지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날부터 김할아버지는 제 집 주변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가족이 올 때마다 베란다에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며칠 뒤 또 기회가 왔습니다. 준호 부부가 제 집에서 나오면서 복도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망설이시네. 괜찮아. 시간 문제야. 정말 요양원은 괜찮은 곳으로 정했어. 응, 시설도 좋고 비용도 저렴해.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어. 김할아버지는 휴대폰으로 이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럼 집은 언제부터 전세 내놓을 거야? 도장만 받으면 바로 부동산에 맡길 거야. 전세금이 10억은 나올 텐데. 10억이면 우리 아파트 계약금으로 딱 좋겠네.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할아버지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셨습니다. 순자씨, 이걸 들어보세요. 휴대폰에서 나오는 준호 부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준호 목소리예요? 맞습니다. 어젯밤에 녹음한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서류에는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김할아버지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혹시 믿을 만한 사람 있으세요? 가족 중에서요. 캐나다에 있는 딸이 있기는 한데. 그럼 딸한테 연락해 보세요.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김할아버지 조언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동시에 김할아버지께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을 것입니다. 이웃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가족보다 이웃이 더 믿을 만하다는 현실이 슬펐지만 김할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준호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준호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된 압박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몇 시간 후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 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흰 종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도 함께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쓴 글씨였습니다. 순자씨께, 어머님, 이건 범죄입니다. 아드님의 진짜 계획을 확인해 보세요. 절대로 오늘 서류에 도장 찍지 마세요. 마이너스 옆집 김할아버지 마이너스.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USB에 녹음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따님께 연락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해서 새벽에 이런 일까지 해주시는지 고마웠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오디오 파일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 입원시키자. 집은 전세 놓고 우리 새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자. 준호와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도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연금으로 요양원비 내고 전세금은 우리가 쓰면 되니까 일석이조야. 맞아.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하실 테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세 번째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의심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 나이 드신 분들은 쉽게 속거든. 치매 있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치매? 응. 동네 사람들한테 어머니 치매 초기라고 소문내면 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바로 미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캐나다는 아직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미영아, 엄마 좀 도와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나를 속이고 있었어. 엄마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증여 계약서 얘기, 김할아버지가 들은 대화, 녹음 파일까지. 엄마 정말이에요? 응, 지금 녹음 파일을 들었어. 내가 맞았다. 미영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절대로 오늘 서류에 도장 찍지 마세요. 그럼 어떡해? 제가 지금 당장 가겠어요. 오빠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지금 와? 법무사 사무실 약속 시간이 언제예요? 오후 2시. 그럼 시간이 있어요. 제가 12시까지는 갈게요. 미영이는 단호했습니다. 근데 너 혼자 오빠한테 어떻게 맞서겠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 올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미영이가 온다니까 든든했습니다. 아침 8시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준비 다 되셨죠? 응. 그럼 1시 반에 모시러 갈게요. 알겠다. 짧게 대화를 끝냈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11시쯤 되니 김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순자씨, 쪽지 받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절대로 도장 찍지 마세요. 네, 딸이 온다고 해요. 잘 됐네요.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김할아버지는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오가 되니 미영이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많이 놀라셨죠? 미영아 고생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미영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한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면 준호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펼쳤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와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젯밤부터 준비한 거예요. 뭘 준비했는데? 법적 대응 방법이요. 오빠가 하려는 일은 명백한 범죄예요. 미영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범죄가 맞니? 네, 사기죄, 재산상 이득죄, 노인학대까지 해당돼요. 특히 거짓말로 재산을 넘겨받으려 했으니까 사기죄가 성립해요. 미영이는 법률 서적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캐나다에서 밤새 인터넷으로 조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냐? 당연히 이겨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잖아요.
미영이가 USB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녹음해 주신 것 말이지.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더 확실한 증거. 오빠 앞에서 직접 자백받는 거예요. 미영이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연기를 하세요. 오빠가 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 요양원 얘기, 집 전세 얘기 같은 거요. 오빠가 직접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영이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녹음할 거예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엄마 할 수 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미영이는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디에 숨어 있을 거니? 방에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있을게요. 적절한 타이밍에 나갈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지 않아요. 오빠는 절대 저를 예상 못할 거예요. 미영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럼 우선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연습해보자. 좋아요. 제가 오빠 역할 할게요. 미영이와 함께 대화를 연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디어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영이가 준호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응,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바로 요양원 가는 거지. 저는 일부러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세요. 몇 번 연습하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엄마, 그런데 20년 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멀어져 있었을까요? 갑자기 미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글쎄, 오빠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진 것 같다. 저도 잘못이 있었어요. 오빠랑 다투고 나서 엄마한테도 소홀했어요. 미영이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건 없어. 오빠가 너무했지. 엄마, 이번 일이 끝나면 저 한국에 정착할까 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캐나다에 있으면서도 계속 엄마 걱정됐어요. 이번 일로 확신이 섰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신경 못 써줘서. 엄마, 이제라도 함께 있으면 되죠. 모녀가 서로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였습니다. 곧 준호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준비하세요. 녹음기는 제가 식탁 밑에 숨겨놓을게요. 미영이가 녹음기를 켜고 테이블 밑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나는 안방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적절한 타이밍에 나갈 거예요. 알겠다. 미영이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살짝 열어놓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죠? 현관에서 준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미영이가 함께 있다는 생각에 든든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앞 슈퍼에 장 보러 갔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아, 그냥요. 몸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비슷하게 행동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무슨 불편한 게 있겠어요? 아, 그냥 나이 드시니까요. 경비 아저씨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을 만났는데 그분도 이상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어떠세요? 혹시 깜빡하시는 일 많으세요? 깜빡하는 일이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다들 왜 이렇게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한테 전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거 이상한데요? 나도 그래. 다들 왜 저런지 모르겠어. 혹시 오빠 부부가 뭔가 했나? 미영이가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기억나지 않으세요? 녹음 파일에서 오빠가 치매 얘기했잖아요. 맞았습니다. 준호가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치매 촉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확인해 봐야겠어요. 엄마, 내일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갑자기 왜? 나중에 오빠가 엄마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미리 의학적 증명서를 받아두는 거예요. 미영이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병원 신경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특별한 증상이 있으신가요? 담당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가족분이 권하신 건가요? 제가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 기억력 검사, MRI 촬영까지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행에 갔는데 창구 직원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분이 할머니 통장 관련해서 문의하신 적 있으세요? 무슨 문의요? 아드님께서 할머니 치매 때문에 통장 관리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정보를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언제요? 지난주쯤이요. 할머니 동의서 없이는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준호가 은행까지 와서 제 통장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할머니가 너무 멀쩡하셔서 이상했거든요. 은행 직원도 의심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미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오빠가 은행까지 갔어. 은행에요? 내 통장 정보를 달라고 했대. 치매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 했대. 정말 악질이네요. 엄마,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인지능력도 또래 평균보다 높고 기억력도 전혀 문제 없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치매 가능성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세요. 진단서도 발급해 드릴게요. 정밀 검사 결과서와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인지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미영이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엄마, 다행이에요. 이제 오빠가 뭐라고 해도 의학적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동네 소문은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날 저녁 김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순자 씨,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떤 소문이요? 순자 씨가 치매 초기라는 소문이요. 아드님이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역시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병원에서 검사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순자 씨가 치매가 있겠어요? 김할아버지는 안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김할아버지도 분노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을. 은행에서 통장 정보를 빼내려 한 것도, 동네에 소문을 퍼뜨린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며느리 지연이의 역할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파트 부녀회장님이 찾아오셔서 들은 얘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분이 부녀회 모임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요? 어머님이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서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도 알아보고 있다고. 지연이가 부녀회에까지 가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제 깜빡했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순자 씨는 우리 중에서 제일 정신이 또렷하신데 부녀회장님도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또 뭐라고 했어요? 집안일도 혼자 하기 어려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주 와서 도와드린다고.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부녀회장님, 저는 집안일 혼자 다 해요. 깜빡하는 것도 없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며느리 얘기가 이상했던 거예요. 부녀회장님은 제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 부부의 계획이 다 보여요. 어떤 계획? 첫째,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둘째, 그걸 근거로 재산 관리 권한 가져가기. 셋째, 요양원에 넣고 집 처분하기. 체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아이들이구나. 엄마, 이제 우리도 반격할 때가 됐어요. 반격? 네,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의학적 증명서도 있어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미영이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엄마,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하세요? 오빠는 이미 엄마를 어머니로 보지 않아요. 미영이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동네 분들께 진실을 알려야 해요. 그리고 은행에도 상황을 설명해서 오빠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슈퍼 사장님께 진단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치매 아니에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요. 그럼 아드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못된 오해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였습니다. 경비실에도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혹시 제 아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한 적 있어요? 아, 할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멀쩡해요. 앞으로 제 허락 없이 누가 와서 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면 알려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은행에도 다시 갔습니다. 제 아들이 거짓말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본인 동의 없이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씩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병원 다니신다면서요? 벌써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응, 건강검진 받았어. 결과는 어떠셨어요? 아주 좋다더라. 치매도 없고 인지 능력도 또래보다 좋다고 해.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응, 다행이다. 짧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고 거짓 소문도 차단했습니다. 진짜 승부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이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나다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짐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호와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증언해줄 사람들을 찾아야 해요. 증언? 네, 오빠 부부가 거짓말했다는 걸 증명해줄 이웃분들 말이에요. 미영이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제일 먼저 김할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할아버지, 저 미영이에요. 캐나다에서 온. 아, 딸이구나. 어머니 많이 걱정하시더라. 김할아버지는 반가워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어요? 증인. 오빠가 한 말들을 법정에서 증언해 주세요. 김할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하지. 그런 나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첫 번째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녹음 외에 다른 증거도 있어요? 있지. CCTV도 확인해 봤거든. CCTV요? 아파트 복도 CCTV에 아들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했지. 김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관리소장하고도 얘기했어. 언제든지 복사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두 번째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부녀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저 미영이에요. 순자 어머니 딸이에요. 아, 캐나다에서 온 딸. 어머니가 자랑 많이 하셨어. 부녀회장님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회장님, 혹시 며느리가 한 말들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어머니 치매라고 거짓말한 거 말이지. 네, 그걸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런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어. 부녀회장님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른 부녀회분들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럼 김 여사님, 박 여사님도 다 들었어. 모두 이상하다고 했거든. 증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슈퍼 사장님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제 오빠가 우리 어머니 치매라고 말한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그래서 할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대했거든. 그것도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얼마나 멀쩡하신데. 슈퍼 사장님도 동의했습니다. 은행 직원분도 만났습니다. 제 오빠가 우리 어머니 통장 정보 달라고 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치매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때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셨어요? 네, 이런 일은 다 기록하거든요. 은행 기록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만났습니다. 아저씨, 제 오빠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했지. 그래서 할머니 조심스럽게 대했거든. 그것도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할머니한테 누가 거짓말했는지 밝혀야죠. 경비 아저씨도 협조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증인 7명을 확보했습니다. 김할아버지, 부녀회장님과 부녀회 회원 2분, 슈퍼 사장님, 은행 직원,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엄마, 증거와 증인이 이렇게 많으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미영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오빠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준호가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제 목소리 톤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좋다. 혹시 다른 사람하고 상담받으신 적 있어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상담?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준호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의심하면 더 조심해야 해요. 어떻게? 혹시 오빠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미영이가 걱정했습니다. 다른 방법? 더 강압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급하게 계획을 실행할 수도 있고. 미영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김할아버지가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순자씨,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 부부가 아까 와서 부동산 사무소 사람이랑 집을 보고 갔어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람이요? 네, 집 구석구석 사진도 찍고 갔어요. 이미 집 매매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더 서둘러야겠네요. 미영이가 긴장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도 녹음하셨어요? 당연하지. 부동산 사람한테 하는 말도 다 녹음했어. 김할아버지는 만전을 기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곧 명예 변경될 집이라고 했어. 그리고 할머니는 요양원 가실 예정이라고. 모든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서 법적 조치 취해야 해요. 미영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증거 정리, 증인 진술서 작성, 고발장 준비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웃들의 도움 덕분에 준호 부부의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서 미영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오빠를 함정에 빠뜨려야 해요. 함정? 네, 오빠가 직접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준호한테 전화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양원 얘기를 꺼내서 준호가 직접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엄마가 연기할 수 있겠어요? 해볼게. 다음 날 오전,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다. 어머니, 웬일로 전화를. 그 계약서 얘기 말인데 다시 생각해봤어. 준호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결심하신 거예요? 응,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도장 찍을게. 정말이에요? 언제 할까요? 오늘 오후에 할 수 있니? 당연하죠. 바로 준비할게요. 준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근데 도장 찍으면 바로 요양원 가는 거지. 일부러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요양원이요?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오후 2시에 공증사무소에서 만날까요? 공증사무소? 네, 정식으로 공증 받아야 하니까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이와 작전을 점검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오빠가 완전히 속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제가 변호사님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갈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날게요. 오후 1시쯤 공증사무소 근처에 미리 가서 대기했습니다. 미영이는 변호사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 정각에 준호와 며느리가 왔습니다. 둘 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며느리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들어가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입니다. 서명하시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인가요? 공증인이 준호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어머님은 어디서 지내실 건가요? 요양시설에서 지내실 예정입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공증사무소 문이 열리면서 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변호사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준호와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아, 제가 일부러 놀란 척 했습니다. 엄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미영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 언제 왔니? 이미 일주일 전에 왔어요. 오빠, 20년 만이네. 준호는 당황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미영아, 왜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며느리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뭘 하려던 거예요? 미영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뭘 하려던다는 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오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거야? 엄마를 요양원에 넣고 집을 팔려던 거 말이에요. 준호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직접 들었어요. 오빠가 복도에서 한 얘기 다 녹음되어 있어요. 미영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그건. 엄마 도장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 입원시키자. 집은 전세 놓고 우리 새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분명히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공증사무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녹음한 거야? 준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웃 할아버지가 녹음해 주셨어요. 오빠가 복도에서 한 얘기를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계획한 건 오빠 쪽이에요.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거 말이에요.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변호사요? 준호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사기죄, 노인학대죄에 해당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형사처벌이라뇨? 거짓 정보로 재산을 가로채려 했고 치매 환자로 조작하려 했으니까요.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와 증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영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웃 증인 7명, 은행 기록, 병원 진단서까지 다 있어요. 준호와 며느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준호야, 너희가 먼저 나를 속였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준호와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공증사무소를 나갔습니다. 공증인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서명하기 전에 막았네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딸 덕분에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나온 뒤 준호와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얘기하고 가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할 말 없다. 저는 차에 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언제 어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쁜 짓 안 했다고. 미영이가 분노했습니다. 미영아, 네가 엄마를 부추긴 거지. 준호가 미영이를 비난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엄마를 속였잖아. 속인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런 거야. 걱정이라고. 미영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가 중재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사무실에서 하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변호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께 증여계약을 제안한 이유가 뭡니까? 재개발 때문이에요. 세금도 절약하고. 재개발 계획이 정말 있었나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지역에는 재개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거짓말한 거네요. 부동산 업체에도 확인했습니다. 준호 씨가 그런 문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완전히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그럼 세금 얘기도 거짓말이에요? 미영이가 추궁했습니다. 세금 계산도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상속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변호사가 세금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요양원 계획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 입원시키자. 분명히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한 얘기였어요. 건강을 위해서요? 어머니가 치매라고 거짓말한 것도 건강을 위해서인가요? 변호사가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정밀 검사 결과 인지 능력이 정상입니다. 치매 소견이 전혀 없어요. 그건 잘못 판단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잘못 판단했다면 왜 동네 사람들한테 치매라고 소문을 퍼뜨렸나요? 미영이가 부녀회장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지연 씨가 부녀회에서 어머니 치매 초기라고 말했다는 증언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걱정돼서 상담한 거였어요.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는데요. 변호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은행에서 어머니 통장 정보를 요구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건 어머니가 관리하기 어려우실까봐. 어머니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준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집은 전세 놓고 우리 새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자. 어차피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실 테니까. 준호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것도 어머니를 위한 계획이었나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습니다.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군요. 엄마 재산으로 우리 아파트 사려고 했다는 거지. 미영이가 분노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거잖아. 준호도 화를 냈습니다. 상속받을 거라고 사기쳐도 된다는 거야? 사기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지. 거짓말로 속여서 도장 받는 게 미리 준비하는 거야? 모녀가 격하게 다퉜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미영이가 울먹였습니다. 고생? 우리가 매주 찾아가서 모셨는데? 며느리가 반박했습니다. 모신 게 아니라 감시한 거잖아. 언제 도장 찍을지 기다린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며느리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종합하면 거짓 정보로 재산 증여를 유도하려 했고 치매 환자로 조작하려 했으며 요양원 입원과 부동산 처분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뜻이군요. 준호와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고발장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낳은 아들인데. 엄마,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노인분들도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미영이 말이 맞았습니다. 좋다. 고발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미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면 이런 짓 하냐?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엄마를 돈으로 본 니들이 혈육이냐? 준호와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발장 작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고발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사기미수, 명예훼손, 노인학대 혐의였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준호와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엄마 힘드셨죠? 미영이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끝난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하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입니다. 거짓말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고발장 제출 후 한 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법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미영이가 저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엄마, 떨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래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 무서우네.
법정안은 생각보다 엄숙했습니다. 준호와 며느리도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오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기미수 및 노인학대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검사가 먼저 공소사실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머니를 위한 선의의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선의라고 하기에는 너무 계획적이었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김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증인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피고인들이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집은 전세 놓고 자기들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언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정확히 들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녹음도 해뒀습니다. 녹음을 몰래 한 것은 불법 아닙니까? 범죄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당당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부녀회장님이었습니다. 피고인 며느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으셨습니까? 처음엔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박순자 어르신이 우리 중에서 제일 정신이 또렷하거든요. 부녀회장님 증언도 명확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은행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통장 관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절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응은 계속 우기면서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은행 기록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네 번째 증인으로 제가 나섰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까? 20년 동안 안 오던 아들이 갑자기 매주 온다고 할 때부터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처음엔 기뻤는데 나중엔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습니까? 집안을 너무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제 증언이 끝나고 미영이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오빠가 이상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왔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20년 동안 어머니께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효자가 됐다는 점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을 지켜보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미영이 증언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판사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면서 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까? 그게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준호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전세 놓고 계약금으로 쓰겠다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은 동네에 치매라는 거짓말을 퍼뜨린 이유가 뭡니까? 실수였습니다. 실수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었는데요. 판사의 질문에 며느리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도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초범인이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2시간 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사기미수 명예훼손, 노인학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지연은 사기미수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준호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긴 기쁨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미영이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미영아, 고생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다니.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아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취직했습니다. 20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모실게요. 고맙다, 미영아. 모녀가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순자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이 아파트를 좋은 일에 써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일이요? 노인보호센터로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노인들이 모여서 서로 돌볼 수 있는 곳으로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다른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같이 의논했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파트를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며칠 동안 생각해봤습니다. 미영이와도 상의했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오빠한테 물려줄 생각도 없고. 미영이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 노인복지재단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기부하신다고요? 재단 관계자가 놀랐습니다. 네, 노인보호센터로 사용했으면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분이 드물어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도 많고 법적 검토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와 변호사가 도와줘서 한 달 만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기부식 날에는 동네 이웃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뜻깊은 기부로 이곳이 노인보호센터가 됩니다. 재단 이사장이 인사했습니다. 김할아버지를 명예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명예관장이 되셨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김할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부녀회장님도 운영위원이 되셨습니다. 슈퍼 사장님은 후원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관리 담당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이웃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마음이 뿌듯하다. 새 집은 근처 빌라로 구했습니다. 작지만 모녀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 여기가 진짜 우리 집 같아.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미영이는 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도 좋아했고 환자들도 미영이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너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잖아. 그때 오빠를 의심한 제가 맞았네요. 응, 네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오빠 생각 안 나세요? 생각이 안 날 리가 있겠니? 그래도 내가 키운 아들인데. 미안해요.
오빠랑 화해하지 못하게 해서. 미영아, 네 잘못이 아니야. 준호가 잘못한 거지.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덮어줄 수는 없어. 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몇 개월 후 노인보호센터가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개원식에 갔을 때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이런 좋은 곳이 생겼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할아버지가 다 해주신 거지요. 아니에요. 순자 씨가 용기를 낸 덕분이에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웃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미영이와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아파트 기부한 거요. 전혀 안 해.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미영아, 니도 고생 많이 했다. 엄마, 앞으로도 함께 살아요. 그래야지. 모녀는 서로 안아줬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노인보호센터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건강하게 관장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미영이는 병원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저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할 것 같아요. 정말? 네, 병원 동료 의사 선생님이에요.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엄마도 함께 살 거예요. 고맙다, 미영아.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준호 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모녀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미영이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70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